내가 못 살아.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헤아려 보기도 힘들겠다,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이기적인 마음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아니, 내가 조금 더 잘 나오게 하려고 이걸 샀거든요. 이게 문제야. 이게 삼각대 좀 높이 해가지고 각도도 이렇게 좀 위에서 보면은 괜찮잖아. 나 이걸 샀는데 찍은 게 다 막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게 찍힌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이거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 삼촌입니다. 미세한 떨림들이 정말 잘 담긴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담겨가지고 내가 멀미가 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응? 제가 원래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뭐 좀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 다 씻고 이제 편집만 하면 된다 해서 편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내가 편집이 안 되는 거야. 멀미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찍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저는 이거 진짜 별론 것 같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막 이 옆이 그냥 난리가 나버려. 그래서 다시 찍어 와야 돼요 지금. 어떡하지? 오늘 안에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다시 마음을 잡고 찍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동네 수의사 삼촌입니다. 좀 지금 잠옷을 입고 다시 헐레벌떡 또 찍는데 또 머리가 찍을 때마다 이렇게 좀 튀어나온다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 더듬이가 자꾸 생겨가지고 오늘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이미 30분 동안 하고 편집을 하려는데 했던 주제는 반려동물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물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동물병원에 오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수의사의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 사실 수의사뿐만이 아니고 이 반려동물을 보는 관점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같은 반려동물 보호자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물을 보는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반려동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과연 반려동물은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었나? 이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항상 강아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당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열심히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짖다가도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손 내밀면 핥아주고 꼬리를 막 미친 듯이 흔드는 그런 귀여운 강아지들이 생각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제가 강아지를 처음 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강아지가 묶여서 이렇게 있는 강아지가 되게 아무렇지 않았었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게 시골에는 마당에서 생활하는 목줄을 차고 있는 강아지가 많다, 이렇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시절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에서 키우는 아주 조그만 강아지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이 아이를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밥도 맛있는 거 먹여주고 산책도 같이 다니고 사람과 더 노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렇게 시골에서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그런 느낌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서부터 반려동물이란 말이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는 애완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다가도 점점 우리가 강아지를 보는 인식이 달라지면서 한평생을 이렇게 함께한다는 뜻인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때부터 저희가 조금씩 이 수의사의 역할도 커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강아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시골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병을 앓다가 아픈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만한 저희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사실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게 자연스러운 그때 당시에 강아지의 어떻게 보면 삶이었고,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인식이 부족했던 만큼 더 세밀하게 이 동물을 돌봐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던 시절이죠.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인식들이 올라오면서 강아지를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이렇게 잡혀 있죠. 한 가족으로서 아팠을 때 치료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낫게 해줄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보호자님 사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도 그만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이 많아질수록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수의사 역할도 굉장히 커지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치료를 포기했던 그런 질환들도 치료법이 발견되면서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만 해도 뭐 동물에게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강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사선 치료도 쉽게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방사선 치료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면서 치료 비용도 많아지는 게 일반적인 그런 수순이죠. 수약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됐고, 보호자님도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의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지만 그 기준이 아직도 저마다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호자님의 가치관과 생각에 의해서 이 반려동물의 내일이 아주 크게 달라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노령의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신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만성신부전으로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해주시던 분이에요. 매일매일 피하수색도 놔주시고 인흡착제, 요도흡착제 뭐 이런 것들을 한 주먹이 되는 약들을 매일매일 잘 챙겨주시면서 나는 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해서 살펴봤더니 구강 안에 이제 그 흑색종이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통증도 유발되고 아프면서 아이가 밥을 안 먹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보호자님은 정말 그 일말에 아이를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정말 저도 미국까지 알아보면서 그 종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여러 군데로 또 수소문하고 이렇게 알아봐 드렸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보호자님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도와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 가서 알아보시기도 하셨어요. 백신 치료제, 종양 치료제가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 이 보호자님으로 인해서 아주 여러 가지 또 치료를 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반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16살 똑같이 아픈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님이 있었는데,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사실 진단이 안 되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사실 정확히 또 검사를 하려면 CT를 다시 촬영해야 될 수도 있고 골수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과정의 그 진단 절차가 많이 남아 있었던 상황인데, 아이가 이제 코까지 갑자기 막히는 증상을 보이면서 전혀 다른 이제 국면으로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 보호자님은 아이의 남은 생이 편안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조직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갈 수도 있겠지만, 보호자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생이, 남아있는 생이 아주 편안했으면 좋겠다 해요. 저도 그 점에 정말 깊게 동감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보호자님께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다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은 드릴 수 있겠지만, 그 결정을 결코
이렇게 강권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환자의 나이나 이런 전신 상태를 고려봤을 때 위험성도 따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나이가 많은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진단을 또 하느냐, 이런 것들은 보호자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편인데, 사실 이 보호자님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그동안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왔을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들을 다 처방하고 바꿔가고 다시 검사하고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보호자님이 많은 노력을 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고양이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보이기는 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저도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물론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나 진단 방법을 물론 생각해내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권유 드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더 큰지, 아니면 보호자님이 행복하고 아이와 함께 있는 그 편안한 시간들이 더 우선이라고 하셨을 때는 과연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권유 드리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어요. 결국 그 보호자님은 최대한 내복약으로 반응을 보면서 아이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크셨기 때문에 호스피스로 아이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코에 있는 종양이 의심되는 상태였었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숨 쉬는 게 많이 불편해지고 먹는 것도 이제 거의 삼키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결국 보호자님은 아이를 안 아프게 편하게 보내주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이 보호자님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했을 시간들, 그런 것들을 감히 헤아려 보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과정을 얼마나 함께 힘들게 겪고 오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단순히 치료를 하지 않았던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을 저는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굉장히 여러 번 그 진료한 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면서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두 보호자님이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이 아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그 보호자님의 생각이 결국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그런 길들을 저희가 추천드리긴 하지만, 결국은 보호자님의 선택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갈래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호자님마다 깊게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모두가 똑같지는 못하겠구나. 당연히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보호자님이 살아온 오랜 시간에서 정립되어 온 그런 이 아이에 대한 그 생각은 정말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든 거고요. 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게 정말 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제가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도 이거예요. 제가 쉽게 보호자님께 이런 약을 매일매일 3번씩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인슐린을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밥 먹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혈당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들이 보호자님께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치료 옵션들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걸 권해드리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약을 지어서 실제로 제가 내드리면서 이렇게 한 움큼 지어지는 그런 약들을 매일매일 먹이셔야 된다는 말을 할 때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많은 약들을 사람이야 본인이 먹기 힘들어도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겠지만, 강아지는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보호자님이 손으로 입에다 넣어주시고 그걸 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들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보다 보호자님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약을 먹이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너무 슬프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보호자님도 있었고요. 이렇게 수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만 생각을 하고 툭툭 쉽게 내뱉던 그런 처치 방향이라든지 보호자님께 추천드렸던 치료 방향들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새삼 이 보호자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물론 너무 강아지를 키우고 싶긴 하지만 내가 온전히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할애해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수의사니까 강아지를 키워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수의사니까 강아지를 키워봐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제 이기적인 마음 같아요. 강아지를 키워봐야지 진료를 잘 본다는 그런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도 공부를 통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진료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굳이 강아지를 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서 키운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 소아과 의사들도 그러면 아이를 다 키워야지만 진료를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는 너무 키우고 싶지만 내가 수의학적으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같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수의대에 오고 나서부터 쭉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취를 하고 대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혼자서 지낼 때부터도 물론 너무 키우고 싶었지만 내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해야 될 게 많았고 만날 사람도 많고 다른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강아지를 키운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 같습니다. 보호자님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심을 느끼는 이유기도 하고 제가 많이 또 보호자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둘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게 좋은 진료인지, 어떤 게 좋은 처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아직도 배워가고 있어요. 대학원도 마치고 사실 이제 이쯤이면 좀 그래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수학적인 외적인 부분과 마주했을 때는 아직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을 반려한다는 게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강아지를 이렇게 가족처럼 생각을 했지? 라고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과거에는 뭐 아주 오래전에는 인간들과 교감을 하는 그런 늑대류 객과 동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냥 파트너로부터 시작을 했기도 하고 파트라슈 개?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또 존재했을 때도 있었고, 옛날 할머니 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 역할을 하는 용도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건 그때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그 강아지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게 자연스러웠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냥의 파트너로서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동물로서 방법 역할을 했던 그런 동물의 하나로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누구도 키우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 비난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 강아지라는 동물을 조금 더 인간과 가까운 동물로 저희가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식용견 종식 선언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고 있긴 한데요, 그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가치관들이 아직 다르게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보호자님들이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아껴주신다면 좋겠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항상 반려동물을 매일 마주하는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와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아이가 식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가벼운 구토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 병원에 걱정 가득한 그런 얼굴로 내원해주시는 보호자님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동물병원에
방문해 주셔서가 아니고 그 아이를 얼마나 신경 쓰고 걱정하고 예뻐해 주시는지가 눈에 보여서요.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저희도 물론 열심히 일할 힘이 나고 그런 점들을 통해서 또 보람을 얻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동물병원에 수익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반려동물이 사실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확한 동물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대화가 물론 통하면 좋겠죠. 너는 캔 사료가 좋아? 아니면 건 사료가 좋아? 고양이한테 물어봐서 그날그날 먹고 싶은 걸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게 이 아이한테 좋은 건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게 그 자체로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동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는 그 노력들이 너무나 값지고 보람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한다는 거는 가족이 된다는 거. 물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지만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수의사로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그 지진 영상 버리고 다시 금방 찍는데도 이 이야기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서 그런지 되게 술술 나오는 것 같네요. 어쨌든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제는 안락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어야겠죠. 그렇게 어렸을 때 귀엽고 예쁜 모습들만 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쭉 보내오다가 나이가 들고 질환들이 생기고 먹어야 되는 약이 늘어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아이의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잠시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마지막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저는 자주 봤었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스스로도 우울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많이 슬픔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꼭 들었어요. 수의사 입장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다음 주제는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2주마다 한 번씩 찾아뵙게 됐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1주 만에 또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려면 아무래도 빨리 급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봐가지고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꼭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 주제를 통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